안녕하세요. 세포 언니 한재원입니다. 오늘 크리스마스네요. 여러분들 즐거운 성탄을 보내고 계신가요?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 시작합니다. 남녀의 이혼 후 뭘 후회하는지 여러분 걱정되실 것 같아요. 이혼을 만약에 앞두고 있다면.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. 이혼을 하고 나서 남자와 여자는 후회하는 순간이 좀 다릅니다.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혼에 대해서 후회를 좀 많이 하고요. 내 아이들이 아빠의 부재를 느낄 때 후회를 하게 됩니다. 어린 아이들이 아빠가 갑자기 집에 안 오니까 엄마 왜 아빠 집에 안 와? 라고 물어본다든가 아빠는 어딨어? 라든지 이런 말을 할 때 진짜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. 이럴 때 많이 후회를 하게 되고요.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혼하고 나서는 당장 이제 해방감을 느끼기 때문에 막 후회를 하진 않아요. 내가 좀 자유로워졌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돈도 막 나눠 쓰지 않아도 되고 이런 상태에서 해방감을 느꼈다가 언제 이혼을 후회하게 되냐면 내가 시간이 계속 지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성을 못 만났을 때 후회를 하게 되고요. 새로운 이성을 만났는데 내 아내보다 나를 아껴주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 아이들하고 애엄마랑 살 때는 내가 좀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재혼을 하고 보니 새로운 또 동거를 시작하고 보니 이 여자에게 나는 그닥 한 쓸모있는 존재가 아닐 때 나를 챙겨주려고 안 할 때 내 아내처럼 나를 살갑게 챙겨주지 않을 때 후회를 합니다. 그래서 다시 이혼을 하거나 또는 후회 속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이혼을 하면 그럼 반드시 후회하냐? 그건 아닙니다. 후회하는 순간은 반드시 오게 돼 있죠. 뭐든지 모든 순간에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혼 전에 우리가 되새겨보고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혼을 했지만 이혼 후에 또 힘든 부분이 왔을 때는 이혼하기 전에 나왔던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을 때 후회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가정이 지킬 수 있을 때 최대치를 노력해서 지키실 수 있도록 돕는 거고 지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. 근데 뭐 이혼을 그렇다고 다 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. 이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. 내가 정말 이혼을 안 했을 때 내 삶은 100% 거의 90% 이상은 불행하다. 이게 확신이 들었을 때는 이혼을 하시는 게 맞겠죠. 하지만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나서도 후회를 하는 경우는 이런 순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사람은 아무래도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좀 취약한 것 같아요. 네.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혼이 닥쳤을 때 네. 예를 들어서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네, 이런 거 많이 네. 말씀하시잖아요. 네.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.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떡하냐? 돈 벌어야죠. 그건 누구한테 기댈 수 있는 부분이기보다 뭐 대출 받아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. 내가 그러니까 이혼 전에 경제적인 자립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. 제가 이혼할 때 세 가지를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. 내 경제적인 자립, 정서적인 자립, 법률적인 지식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갖추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계도 미리 이혼 전에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은 닥쳤으면 어떡하냐? 일단 버셔야죠. 내가 최대치로 노력을 해서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찾아야겠지만 내 남편만큼 내 아내만큼 경제적 공동체였던 그 배우자만큼 나한테 협조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 이혼 후에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조금 크게 느끼는 후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 아이들이 제가 이혼 후에 가정이 꼭 넷일 필요는 없다, 셋일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. 아이와 나만으로도 완전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부재가 돼버린 엄마나 아빠의 존재를 찾습니다. 눈치 봐서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. 우리 애는 안 찾아요. 편하대요. 진심일 수 없어요. 내 아빠의 자리가 엄마의 자리가 막 학대가 있었던 가정이 아니고서는 아이들은 아빠가 그립고 엄마가 그립습니다. 이럴 때 아이가 이혼을 했을 때 처음 느끼는 감정은 나 때문에 이혼을 했을 수 있겠다라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. 내가 원인이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갖고 가게 돼 있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아이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충분히 얘기해 줘야 되고요. 공간적인 분리가 일어난 것에 대한 어떤 분리불안
대한 케어를 명확히 해주셔야 되고, 우리가 공간적으로 분리가 돼 있는 것 뿐이지 엄마 아빠가 너에게 너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는 것에 대한 행동, 말과 행동의 일치가 아이에게 필요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면접 교섭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셔야 되고, 아이한테 가겠다고 한 날은 하늘이 무너져도 가셔야 되는 거예요. 그렇게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헤어진 부부가 협조적으로 아이를 케어하는 거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. 그렇지 않고 면접 교섭권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면접 교섭권을 요구하지도 않고 못 만나게 하고 이러는 것은 본인의 화를 푸는 거에 지나지 않지, 아이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. 아이가 엄마나 아빠를 찾을 때는 언제나 볼 수 있고 언제나 연결이 가능하게끔 소통이 가능한 이혼한 엄마 아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내가 저 사람한테는 아이를 안 보내고 싶어서 아이를 둘 다 데리고 왔어요. 네. 근데 내 능력이 부족해서 이 아이들을 못 길러내서 걱정인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.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, 내가 데려왔어요. 양육비를 받아요. 그걸로 내가 해내야 되는 건데 내가 그거를 할 수 없어서 보낸다. 이거는 정말 내가 몸이 너무 아프고 내가 아파서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할 때 상황일 뿐이에요. 요즘엔 편모에 대한 지원도 많고요. 내가 혼자 벌면은 200~300은 벌 수 있고요. 그래서 아이들을 못 키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몰락하지는 않아요. 내 상황이 병적인으로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일할 능력이 도저히 되지 않는 이상은 그게 안 되고요. 정말 그럴 정도라면 상대 배우자에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. 그거는 아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그것도 아동학대예요. 기본적인 아이의 사람으로서 가지는 기본 권리도 지켜줄 수 없다면 그거는 키울 자격이 없는 거죠. 돈이 없으면 그러면은 키울 자격, 그런 게 아니에요. 내가 노력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. 불가항력인 경우는 어쩔 수 없죠. 그거는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지만, 욕심이 나서 데려오긴 했지만 키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핑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정말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요. 이혼 후에 배우자랑 연락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연락을 할 때 평화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이제는 감정의 골이 없어야 돼요. 근데 감정의 골을 가지고 통화를 하면 서로 계속 싸워요. 아직 애정이 남아있는 거예요. 내가 그 사람한테 화가 난다라는 건 아직 애정이 있다는 얘기고 기대치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, 통화를 하고 연락을 하는 것은 아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거기에 감정, 악감정이 남아있어서 소통을 한다면 그건 안 하니만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관계가 끝났을 때는 감정 정리가 완벽히 되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. 감정이 정리된 상태에서 정말 타인으로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